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미제라블 2권의 뒷부분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5. 어둠 속 사냥의 소리 없는 사냥개 때부터 8. 묘지는 주는 것을 취한다까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자베르로부터 장발장과 코제트가 도주하는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골목골목을 마치 눈앞에 펼쳐놓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장발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자베르가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과정을 그리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베르의 추격을 당하던 장발장은요, 결국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푸티픽피스 수녀원 담벼락 앞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푸티픽피스는 겨우 존재했을까 말까 했고 한 구역의 태동에 불과했는데 거의 스페인 도시의 수도원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길들은 거의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거리들에는 집도 거의 없었다. 내가 곧 말할 두세 개의 거리를 제외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라곤 모두 벽과 정막뿐. 가게 하나 없고 마차 한 대 없었다. 겨우 여기저기에 촛불 하나가 창들에 켜져 있었으나 그것도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꺼졌다. 있는 것이라고는 정원, 수도원, 공사장, 채소밭들, 드문드문 있는 나직한 집들과 같은 높이의 커다란 벽들. 그런데 장발장이 궁지에 몰린 이 상황에서 결국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베르는 자기가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게 돼요. 장발장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계속 삶을 모색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코제트였는데요. 삶이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차차 마음이 가라앉아 정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자기 생활의 근본인 다음과 같은 진실을 똑똑히 깨닫고 있었다. 즉 코제트가 거기에 있는 한, 이 아이를 자기 곁에 가지고 있는 한, 자기는 이 아이를 위해서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이 아이 때문에 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한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또는 마음의 거점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푸티픽피스의 담을 넘어서 삶의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인물이 포슐르방 요인이에요. 자, 이 사람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장발장이 위기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결국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마차 밑에 깔려있던 그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을 장발장이 구해주고 여기 수녀원에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아이고 마들렌 영감님, 저를 곧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영감님은 사람들 목숨을 구해주시고 그런 뒤에 그들을 잊어버리시는군요. 오, 그건 나빠요. 그들은 영감님을 잊지 않고 있는데 영감님은 배신자예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장발장을 추격하던 자베르에게 우리는 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장발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베르는 장발장을 단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자베르가 다 잡았다고 생각한 장발장을 어떻게 놓치게 됐는지,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5. 어둠 속 사냥의 소리 없는 사냥개 때 부분 안에 10. 자베르가 사냥감을 놓친 까닭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은요,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작가의 의견을 다룬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6. 푸티픽피스 이후로 나오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푸티픽피스 이 장소는요, 엄격한 규칙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항시 예배라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시 예배라는 형식은 그 수녀원의 구성원인 수녀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6. 푸티픽피스 안에 이 마르틴 베르가의 분원 안에 잘 나와 있죠. 보시면 이 수녀원은 베르나르 교단의 수녀원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 베네딕트에 속한 시토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소나 이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세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사에서 중세는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던 1453년까지를 대체적으로 중세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럽사에서 혼란의 시기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 형식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이 또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삶을 돌보던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베네딕트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꾸리게 돼요.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는요, 사람들이 먹고 배우고
그리고 삶을 꾸리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어린애들을 교육시키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 정신세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필요했던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규칙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됐는지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에 따라 피로는 커지고 각자의 일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 베네딕트의 무거운 규칙을 짊어져야 할 고통스럽고 구부러진 어깨가 오래지 않아 12업밖에 안 될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무거운 짐은 가차없는 것이어서 짊어질 사람이 많든 적든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짓누르고 짓바순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죽어간다. 이 책의 저자가 아직 파리에 살고 있던 때에 둘이 죽었다. 하나는 25살이고 또 하나는 23살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는 형식이 시대가 바뀌고 그 역할이 다하며 바뀌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들에 영속하려는 고집은 악취나는 향수가 여전히 머리털에 뿌려지기를 요구하는 완고함과 비슷하고 썩은 물고기가 여전히 사람에게 먹히기를 바라는 자존심과 비슷하고 어린아이의 옷이 여전히 어른에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집요함과 비슷하고 송장들이 여전히 산 사람을 포옹하려 돌아오려는 애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낡은 제도들이 없어지고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어져야 할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고 하는 미지의 것을 향한 나침판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책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장발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이 저자는요 1789년 이후로 프랑스 시민혁명이 가지고 온 민주시민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는 인간의 권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의무가 있다. 즉 인간의 영혼을 가꾸고 기적에 대항하여 신비를 지키고 불가해한 것을 숭배하고 부조리한 것을 배척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신앙을 건전하게 하고 종교 위에서 미신을 걷어치우고 신으로부터 해충을 구제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삶에 필요한 형식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어려운 구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푸티픽픽스와 관련된 종교의 내용이 이 부분에서 가장 읽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장발장과 코제트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장발장과 코제트가 푸티픽피스에서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푸티픽피스 수녀원 안에 작은 기숙사라는 것이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장발장은 직감적으로 코제트가 여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장발장과 코제트가 여기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에는 포슐류방의 헌신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어요. 여기에서 장발장은 잘 지내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을 겪어가면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슐류방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쓰였던 시기는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는요 계몽주의 시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는요 인간의 이성의 힘을 믿었던 시기예요. 인간의 이성은 교육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계몽주의 시대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칸트의 사상이 가장 계몽주의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칸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앞에 우리 장발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포슐류방이 장발장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사상의 변화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포슐류방은 암중모색했으나 마들렌 씨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점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뚜렷이 알 수 없었다. 이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만으로 충분했고 그것만으로 그는 결심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그는 속마음으로 덧붙였다. 마들렌 씨는 나를 끌어내려고 수레 밑으로 들어가야 했을 때 이토록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마들렌 씨를 구하리라 결심했다. 실제로 마들렌 씨는 포슐류방의 생각처럼 그 순간에 앞뒤 생각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포슐류방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끝에 도달하는 것은 자기는 결국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로 다다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 그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가 만약 도둑이라도 나는 그를 구해줘야 할까?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그가 살인자라도 나는 그를 구해줘야 할까?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성자니까 나는 그를 구해줘야 할까?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포슐루방의 역할에 따라서 장발장이 푸티피픽스 수녀원 안에 들어와 당분간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뒤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장발장은 온종일 정원에서 일했고 정원에 매우 유용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지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시 기꺼이 정원사가 되었던 것이다. 독자도 기억하겠지만 그는 재배에 관한 모든 방법과 비결에 통달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거의 모두가 야생 그대로였으나 그는 거기에 눈접을 하여 훌륭한 과실들을 열게 했다. 쿠데트는 날마다 1시간씩 그의 곁에 와서 지내도록 허가를 받았다. 수녀들은 침울하고 그는 친절했으므로 어린아이는 그를 비교하고 그를 무척 좋아했다. 자, 장발장과 쿠데트의 행복한 생활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몇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권까지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지였습니다.